이런 방송이라는 게 주말에 좀 쉬고 나면요 0점이 좀 잘 안 잡혀. 맞아. 그래서 한 30분쯤 뭔가 돼야 이게 방송이 제대로 나오는 것 같은 느낌. 자, 공지 하나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야권의 후보들이 있잖아요.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김부겸, 심지어 안철수까지 뭐 손학규 지지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내 후보 지지하는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후보를 찍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이재명 지지자들이 팟캐스트를 만들면 다른 지지자들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는 거야. 방송을 만들어 놓으면 문재인 지지자나 보통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들어줄 거로 착각하지만 의미가 없다. 그러면 안철수를 아직도 야당으로 보고 지지를 한다든지 손학규를 어디 뭐 민주당의 어떤 그 합쳐야 될 세력으로 보고 지지한다 이런 사람들도 받아주실 건가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범새누리당만 빼고. 그러니까 새누리당 빼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가 안철수 지지하고 싶은데 지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매주 한번 들어보고 싶다. 역시 우리 권 PD는 천재예요. 바로 굉장히 필요한 이 시기에. 이거 양날의 칼 같은데. 아니야.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 대선 후보들을 직접 데려다 놓고 토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 방송은 일반인들이 끌어가는 컨셉인데 내가 왜 이재명 시장을, 문재인 후보를, 안희정 지사를 또 누구를 지지하는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 자기들끼리 자위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그렇죠. 팟캐스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토론을 잠깐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건 공개적으로 딸딸이를 쳐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다 들어보고 왜 우리가 왜 100분 토론 같은 거 보면 새누리당 패널들 나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속 터져버리잖아. 그렇지. 그런 식일 거야 아마. 그러면 이게 한 번에 붙나요? 그렇죠. 오 재밌겠다. 섞어 놓는다고? 섞어 놓는다는 거구나. 아니 이 안에서 쌈 붙으면 어떡하려고 멱살 잡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신공방은 안 되고 네, 팩트 중심 또는 공약 중심으로 그렇죠. 서로 어떤 게 더 공약이 낫다 이런 걸 이제 서로 주장하는 거죠. 제가 그 비슷한 컨셉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막상 얼굴 마주 보면서 그런 소리 듣잖아요. 진짜 앞에 있어도 주먹이 날아갈 것 같아. 위험해 그거. 근데 인상 찌푸려지는 토론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정말 정당한 룰에 의해서 나는 이래서 문재인 지지한다, 이재명 지지한다, 뭐 안희정 지지한다, 뭐 안철수까지도 포함되고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공식 이메일이 있습니다. questionkorea@gmail.com으로 나는 문재인 팬덤을 대표해서 한번 내 이야기 하고 싶다. 이재명 대표해서, 안희정 대표해서 이거 공평하게 하려니까 이름 다 말하는 게 참 불편하네. 근데 요것도 일종의 여론조사 되겠는데 지원자 숫자를 보면 이게 결국은 여론조사 되는 거잖아. 이게 굉장히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어서 상당히 정책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좀 많이 오셔야 될 거예요. 그러냐 어떤 A 후보 지지자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인데 B 후보자는 해박하지 않을 경우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하게요. 먼저 메일 주신 분 위주로 저는 컨택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컨텐츠를 내가 모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A 후보가 있고 B 후보가 있는데 A 후보는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나왔어. B 후보는 말을 못해. 그러면 마치 내가 무슨 음모론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B 후보를 죽이기 위해서 못하는 사람을 택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5명씩 후보군의 지지자 5명씩을 받아서 그 5명을 커뮤니티를 만들어줘서 나갈 사람을 정하게 하면 더 공정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볼까요? 네. 이건 충분합니다. 시민 대리인단 비슷한 그렇죠. 걸로 해서 5명 중에 먼저 커뮤니티를 시켜보자 이거지. 아니 5명 중에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보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알겠고 어찌 됐건 정치는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좀 의미 있는 뉴스들을 모아서 쭉 훑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가 하나 있는데 노동연구원이 학술지 보고서에 낸 자료에 따르면요. 국민 소득 상위 1%가요. 국민 전체 소득의 14%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역대 최고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제 상위 1%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의 소득을 차지하는지 몰랐었잖아요. 그렇죠. 상위 10%는 49%. 여기 이제 심각해지는 거야. 1%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상위 10%가 사실상 50%의 한국의 소득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저는 이 결과에 숨어져 있는 알파를 생각해야 된다고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숨겨진 재산, 비자금, 불법적으로 조성된 차명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드러나질 않으니까 그렇죠. 보태져 있지 않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드러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명의돼 있고 은행에 등록돼 있고 공개된 재산으로만 봤을 때 이 정도인 거고 사실 나머지 이 숨겨진 차명 금액에 의한 그 어떤 소득의 불균형과 재산 불균형 이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지. 그 통계가 상위 10%가 대한민국의 유물적 재화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고 오늘 소득액은 GDP하고 GNP의 겹친 부분 자국민의 국내에서 벌어들인 총소득 그 총소득의 추이를 계산해 봤더니 상위 10%가 이 소득액의 49%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 이런 겁니다. 이 소득액은 제가 볼 때는 통계액은 나오지 않았지만 1조 한 4천조 달러. 네, 그 정도가 1년간 총 벌어들인 금액에 대한 아마 추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더 심각한 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심각하냐면 2000년도에 정확히 2000년도 이 통계를 보면 2000년도에 9%밖에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년 후에 한국노동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14.2%로 치고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의 것이고 그 사람들은 재산을 수십 배로 늘린 거네요. 프로테지로 보면 얼마 안 오를 것 같지만 그동안에 꾸준한 소득 상승률이라든지 이게 누적되어 온 거를 계산해 놓고 보면 이 금액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적은 잡혀 있지 않고 1년간 벌어들인 돈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상위 10% 내에 있는 노동자 월급이 약 1,700만 원 정도가 올라가면 하위 나머지 80% 하위의 임금이 56만 원 정도가 깎이는 현상. 아, 깎여요? 그렇죠. 올라간 게 아니고 1,700만 원을 10% 이상 임금 노동자들이 많이 임금이 상승하면 오히려 나머지 80%가 56만 원이 삭감되는 효과가 벌어지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이 바로 무한 경쟁 시대의 정점에 올라가 있다. 한국 사회가. 그래서 일본에 비해서 5% 이상이 지금 생각하고요. 아시아의 최악의 국가로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보니까 상위 1%의 소득 비중이 미국이나 영국 정도보다는 좀 낮은 편이고요. 오히려. 그다음에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보다는 높은 수준. 완전 선진국이네 우리나라. 근데 이제 심각한 거는 상위 10%가 더 중요한데요. 미국이 50%고요. 그다음에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42, 39, 30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높은 나라다. 근데 요거는 아까 그 우리 송 작가가 이야기했던 숨겨져 있는 미국 같은 데는 사실 세금 같은 걸로 다 드러나는 정부에 그럼요. 가깝고. 유럽에서는 비자금을 숨긴다고 하는 게 불가능하지 법구조상. 그러니까 그런 걸 제외하더라도 한국의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잖아요. 그러니까 49%면. 본인들이 이 통계가 2015년 통계라고 한다면 2014년 통계까지 벌어들인 돈을 제외하고 딱 1년 동안만 노동자 임금으로 따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더 심각한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위 10%가 유물적 자산의 80%를 소유하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지금 밝혀진 거기 때문에 부의 분배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국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차례들인데 아시아에서는 최악의 나라로 지금 뽑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 자본주의 국가가 빈익빈 부익부가 엄청 심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작용으로 뭐 우리가 흔히 배웠던 수정 자본주의가 나오고 거기에 복지 개념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장치가 등장하지만 한국은 이제 임계점까지 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아까 그 질문한 내용이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인데 권 PD가 어디까지 상위 10%냐 이게 연간 소득의 6,700만 원 이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연간 소득액에. 그럼 얼마야? 한 550만 원 정도 벌면 되네? 그렇죠. 10% 세금 내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빼고 나서 수입률이기 때문에 6,700만 원 정도니까 8천 정도에서 7천만 원 정도를 벌어들여야 이 상위 10%들 근로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자산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2015년에 소득 상위 1%가 연소득이 1억 2,670만 원이었어요. 상위 1%가. 예, 1%죠. 아까 말한 건 10%고. 10% 가지고. 그러면 목표를 세워. 우리 송 작가님 목표를 세워. 상위 10%에 들어가고 싶다. 상위 10% 연봉 1억 원이면 아니 상위 그러니까. 그건 1%고요. 아까 그 5천 얼마가 그게 상위 10%에 들어간다는 상위 10% 거잖아요.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다. 근데 생각보다 적은데요. 그러게. 그럼 그 나머지 90%는 그보다 못 본다는 얘기잖아요. 90% 전부 다가. 그러니까 그거를 분포도를 봤더니 100만 원 미만이 238만 명으로서 12.9%고요. 그다음에 100에서 200만 원이 37.8%로 698만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24.3%층인 200에서 300만 원 미만이
449만 명이 있고요. 결국 그다음에 거기가 중산층이네 그렇죠. 우리나라. 300에서 400만 원 미만이 12.8%인데 237만 명이 있고요. 400만 원 미만, 400에서 400만 원 미만이 225만 1000명, 12.2%니까 이 통계를 이게 2013년 통계입니다. 제가 불러드린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가로 6천만 원까지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50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이면 한 6% 치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수가 3천만 원 미만으로 나와 있고요. 이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네가 빈곤층이 어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시민들이 어떻게 답을 했냐면 연간 2,060만 원 미만은 빈곤층이라고 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월 소득액이 월 우리가 2인 가족에 이게 어떤 문제로 지금 대두됐냐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평균 임금이 2,470만 3천 원인데요. 4인 인구가 중고등학생들을 2명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연과 마이너스 사이에서 살아가는 최저 표준 생계비가 448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448만 원 이하인 400만 원 미만이죠. 237만 명, 449만 명, 698만 명, 238만 명은 월 소득액의 448만 원 이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겁니다. 빚이. 쉽게 말하면 180만 원 정도가 매월 마이너스로 살고 있다. 평균치 그러니까 이렇게 부채, 보시면 가계부채 같은 걸로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심각하다는 근데 더 심각한 건 이거죠. 네. 아까도 그 얘기 잠깐 나왔는데 상위 10%나 이런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중, 하 여기서도 소득이 늘어나죠. 정상적인 거잖아. 이게 총액 같은 거야. 그 사람들 소득이 늘어났더니 중하의 계급에서는 소득이 줄어들어요. 진짜 빈익빈 부익부가 정말 가속화되고 있다는 그렇죠. 걸 그게 보여주는 총액 인건비의 한계인데 예를 들면 공무원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연간 공무원 인건비가 20조라고 한다면 이 20조는 국가 GDP 상승이나 예를 들면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전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너네는 20조만 갖고 100만 명이 나눠 먹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만 명에서 예를 들면 정규직이 10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공무원 수가 줄어들면 이 20만 명에 대한 임금이 나머지 80만 명한테 돌아간 게 아니고요. 4시간짜리나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이 업무를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조는 늘지 않는 거죠. 계속.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1억 이상 1% 연봉이 아까 말한 대로 1,760만 원이 늘어나면 나머지 80% 90% 차지한 임금 노동자들이 56만 원씩 걷어서 그 돈을 메꿔야 되는구나. 1% 위로 메꿔야 되는 이 사회적 구조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위 10%는 얼마나 벌까? 지금 여기 통계에 보면 하위 10%는요. 12.9%가 100만 원 미만이죠. 100만 원 미만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위 10%가. 네, 하위 10% 12.9%. 굉장히 심각하죠. 13%인데 이거는 2013년 자료이기 때문에 2016년에는 더 많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2015년, 16년 자료가 없더라고요. 최종 자료가 2013년인데 굉장히 이게 빈곤층, 악빈곤층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득 수준이 가장 중간 소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통계대로 간다고 치면 우리나라는 평균 임금이 이미 가구당 550만 원대에 와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사실 개인적인 평균 임금으로 따져놓고 보면 대부분의 지금 임금 노동자들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그러니까 최소 300만 원 이하에 우리나라 60%가 다 거기 들어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정답이지.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벌어버리니까 그 평균치가 올라간 것뿐이지 착시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인이 내 남편은 얼마나 벌어보나 생각해보면 평균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가 정상적인 현재 임금 체계나 그 사회적 기업적인 어떤 배려를 통해서 지금의 임금 격차를 줄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법제화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상위에 있는 임금 부분에 과세를 높여서 밑에다 보조금 형식으로 땡겨서 지금 이 빈자리를 메꿔주든가 아니면 밑에 있는 임금 소득자들이 좀 더 많은 프로테지로 성장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내년이면 내후년이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식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대로 그냥 통계적인 성장률 수치에 맞춘 임금 상승률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가면 갈수록 하위층은 가난해지고 상위층만 부자가 되는 이 악순환이 개선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그러니까 거죠. 우리나라는 근대화나 현대화가 뒤늦게 돼 있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 없이 항상 주장했던 내용이 노동자 임금 상승을 통한 분배, 이거를 주장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100에서 300만 원 사이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임금 노동자의 52%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448만 원이 평균 생활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300에서 300만 원 이하의 소득 가구에는 나머지 차액을 국가가 보존해 주면 됩니다. 이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고요. 이 방식 이외에도 비정규직이나 일본처럼 일본 왜 우리보다 이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냐면요. 비정규직 시급이 정규직 시급보다 높아요. 그거 좋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시급보다 비정규직 시급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빈부격차가 좀 완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소득 대분배 같은 경우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 재원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바로 우리가 말했던 대기업들의 특혜를 주고 있는 소득세 같은 경우를 전부 다, 또는 법인세 같은 경우를 전부 환원시키면 됩니다. 일반 중소기업들은 33%를 내는데 특별법을 통해서 지금 대기업들은 법인세를 22% 정도밖에 내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해에 30조가 더 넘습니다. 그러니까 요 30조 같은 경우를 재원을 확보해서 바로 이런 4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들한테 돌려주면 되는 거,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무한 경쟁 체제에서 협업 체제로 바꾸면서 고소득의 임금을 상당히 재조정하거나 또는 저소득의 임금을 올려주고, 아까 제가 말한 총액 인건비 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범사회적 차원에서 폐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대기업들은 한 해에 10조씩 벌어들이면서 그다음에 기업 통폐합만 해도 막 3조 4조씩 늘어나는 재산이 이 노동자들한테는 돌아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사회적 구조가 다 답은 나와 있는데 워낙 이제 국가와 정경이 유착이 돼서 지금 이게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점이죠. 예, 알았으니까 정권 교체 후에는 이런 것들을 줄여보는 그런 정책을 차기 정부는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쌓인 어떤 적폐들 중에 하나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재미있는 이야기 잠깐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드 때문에 이수만과 양현석이 피해를 봤다. 실제로 한류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시장도 다른 나라들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기반으로 지금 한류 시장을 호령했던 SM의 이수만 회장이 주식 가치가요 1년 전에 1,862억 원어치였대요. 현재는 824억. 그리고 양현석 YG 대표는 770억 원이나 줄어가지고 현재 958억 정도 된다고 해요. 네, 배용준이도 마이너스 173억 떨어졌네요. 한성호도 273억, 하면지도 285억, 박진영이 우리가 잘 아는 14억, 얼마 안 줄었네요. 뭐 등등 쭉 장동건 씨도 올라와 있고 신동엽이도 올라와 있네요, 그죠? 지금 이게 왜 주는 거냐면요. 사실 이 회사들이 중국 안에서 벌어들인 거는 걸그룹이나 보이그룹들의 이게 공연 수익이 많았어요. 공연 수익이나 행사가 많았다고. 근데 이번에 사드 관련돼서 이제 한한령이 내려오면서 10,000명 이상의 공연 자체를 전면 불허를 해버렸거든. 한국 가수들을 특히. 그래 놓고 나니까 최소한 한 5만에서 한 10만 정도 모아갖고 콘서트를 해야 적정한 수지의 어떤 비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아예 그걸 못하게끔 돼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대만으로 빼고 일본으로 빼고 다른 데서 돌려서 억지로 막고는 있지만 가장 큰 중국 시장 안에서 지금에 있는 그 공연에 관련된 수입 자체를 못하게 돼버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이쪽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게 단기간으로 그칠 줄 알았었는데 이렇게 장기화되고 고착화되는 것들을 봤을 때 이 회사가 반전할 수 있는 방향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드가 설사 극적으로 타결이 되고 뭐 이 한중 간의 교류가 가까워진다고 해도 지금 내려져 있는 한한령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 연예와 한류에 대한 중국의 규제가 풀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신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보다도 중국 입장에서는 그 대체제를 이미 찾았거든. 자체적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자국 내 연예인들한 시스템을 일단 찾았고, 자, 한류가 옛날처럼 다시 올라가서 중국 그 어떤 기존에 있는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꼴 자체를 보기 싫다라고 이제 지네들이 일종의 기회를 잡은 거죠.
언제 한번 노리고 있었는데 너 이번 기회에 잘 됐어 하고 아예 이제 뿌리를 뽑아버리게끔 만드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사드 때문에 그랬다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사드가 없었어도 이것 저것들 아까 말한 것처럼 속담으로 말하면 울고 싶은데 이유가 없어서 못 울고 있다가 저쪽에서 뺨을 때려주니까 얼큰이 잘 됐다고 엉엉 울어버린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저는 이거 말 참 잘했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자유 경제 시장을 지향하는 국가잖아요. 이거는 국가의 정책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그다음에 영세 상인부터 보따리 상인까지 지금 이거 배용주의나 뭐 연예인들 말이야 이렇게 돈 많이 벌었으면 사회 환원 좀 했어야지. 이게 좀 깜짝 놀랐는데 600억 원씩 막 자산이 있는 이런 정말 라스베가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세금 다 걷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웃긴 말 좀 웃어줘, 씨발. 근데 이거를 코드가 안 맞아. 어쨌든 이거를 저는 이런 피해본 대중무역과 관련 피해본 전체에 그룹을 만들어서 국가 소송을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그거 이렇지 정확합니다. 않고는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아무렇지도 지금 사실은 제가 열받는 게 뭐냐면 이명박 때 있잖아요. 747 공약으로 국민이 속았잖아요. 박근혜한테 경제민주화로 속았어요. 그런데 경제를 망쳤거든요. 두 정부 다. 그럼 이 경제를 망친 게 누구가 망친 거냐? 그것도 하루 만에 결정해버린 사드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대중무역 업체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적으로 소송을 하지 않으면 이 궤벌을 못 고친다 앞으로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이게 우연의 일치로 나타날 수 있는 건지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 안에는 비디오라든지 만화라든지 막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대중문화, 외국에 있는 대중문화가 유료로 판매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상 없었어요. 분명히 국가에서 유료를 지향하지만 어떤 놈도 유료를 하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산이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뭔가에 가서 사이트를 구성해가지고 무슨 드라마를 유료로 내려본다라는 문화 자체가 없었어. 근데 그 문화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태양의 후예였어요. 그래서 태양의 후예가 50억 원 좀 넘는 돈의 판권을 팔아서 얘네들이 6천억 원 이상의 다운로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6년 동안 비리비리한 음원 동영상 다운로드 회사 하나를 그냥 재벌을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한알량이 빵 터져버린 거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팔아야 돼, 우리 거. 근데 그 자체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거야. 그러면 지금 도깨비 같은 드라마 틀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도깨비를 안 볼까요? 난리예요. 다 난리인데 이걸 누가 보겠어요?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애들이 다 본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한알량에 풀어서 도깨비가 들어갈 수 있을 때쯤 되면 거의 중고된 거지. 옛날 대장금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갚버리는 거예요. 판권의 가치가 이미 사라져버린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한알량이 딱 생기고 나서 작년 연말부터 바로 뭐가 됐냐면 중국 안에서 음원 다운로드 시장이 이제 공개적으로 열렸어요. 중국의 대자본에 의해서. 그 전까지 한국 뭐 보이그룹 걸그룹들 한국 히트곡들 그냥 무제한으로 다 받았어도 국가가 규제 안 했어. 근데 한알량 딱 맞고 우리 거 못 들어가게 된 그 순간부터 지금은 다 돈을 내야만 그거를 받아서 볼 수 있게끔 중국 내 법규가 바뀌고 있다고.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의 진행이냐는 거죠. 중국은 예전부터 한국에 있는 한류를 부러워했어요. 왜? 자기네들처럼 문화가 깊고 인구가 많고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자산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중국 거는 전 세계 어딜 가도 맥히질 않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있는 문화 콘텐츠들이 저렇게 전 세계를 다 휩쓰는 걸 보고 우리가 저걸 반드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처음엔 받아들였다고. 그래서 진출이 쉬웠던 거지. 자, 이 진출을 통해 가지고 무료로 돼 있는 시장을 확산을 시켰고 이제는 유료화해서 돈을 받을 시점쯤 딱 됐을 때 사드가 터졌고 한국의 모든 문화 콘텐츠들이 중단된 상태에서 그 자리를 중국의 유료화 사이트들이 하나씩 잠식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들도 다 들어가서 드라마 현지 제작하려고 했고 우리 드라마들 해외 중국에 진출시켜서 현지 제작하거나 우리 것들 직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시스템을 만들어 보기도 전에 사드 한 방에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고 중국에는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사이트들이 만들어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늦은 거지. 이제 들어가도.
우리나라 게임 산업처럼 내가 게임을 개발하거나 컨텐츠를 개발해도 걸어줄 데가 없어서 결국은 헐값에 넘겨서 수수료나 따먹어야 되는 수준으로 이제 우리 한류의 가치가 강등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드라마 마니아라면서 한류 팬인 거였잖아요. 외국만 나가면 한류 데리고 가서 거짓했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의심하는 것처럼 사드 같은 걸로 거액을 빼먹고 드라마는 진짜로 소모품이었던 거야. 자기가 발전시켜줄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봉근이가 수첩으로 보고를 다 했더만요. 이미 이거 사드 하게 되면 한류 이쪽에 치명적으로 저쪽에 제재 들어오게끔 돼 있다고 보고를 받고도 무시했어 이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못된 팬 같으니라고. 그러고도 송중기를 좋아할 자격이 있어 당신이?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고도 길라임이라고 이름을 써 당신이? 그러니까 백선엽 이 양반 지금 살아 계세요. 연세가 벌써 무려 97세입니다. 만으로. 대단합니다. 근데 백선엽이 이제 6.25의 영웅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다른 식으로 말하면 또 어마어마한 친일파였기 때문에 백선엽은 권과가 있는 건데 그 백선엽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명예 5성 장군을 추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의 구조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군대 있을 때랑 좀 달라진 게 있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별 4개가 어디까지 가 있냐면은 일단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그 육군으로만 말하면은 1군 사령관, 2군 사령관, 3군 사령관 그리고 합창의장 뭐 이 정도가 별 4개짜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계급이 없으니까 더 이상 못 만드는 거예요. 미국보다 하나가 낫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명예직이긴 하지만 명예 계급이긴 하지만 백선엽에게 5성 장군을 칭하려고 했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 게 이 사람이 6.25 때 영웅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항상 해왔던 그들의 루틴 같은 거잖아요. 친일 행적은 덮고 북한과 싸운 경력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지면 국민적인 영웅이 돼야 되는 뭐 그런 시스템 속에서 백선엽을 5성 명예장군으로 추대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 백선엽이 만주국의 간도 특설대를 운영했죠. 이 특설대가 뭐 하냐면 고문, 테러 이거 자행하는 부대였었어요. 게슈타포네. 네, 완전히 했었고 그다음에 독립군을 완전히 테러하거나 또 더 제가 충격적인 것은 이 간도 특설대가 한국 농민을 사륙했어요. 그래서 정말 20년 동안 그 간도에서 우리 독립군과 토착민들, 내국인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정착을 했었죠. 오래전부터 한말, 구한말 때부터. 이런 정착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사실상 간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을 대거 사륙과 살상으로 몰아내는 역할을 해왔어요. 이 특설대가 만주국에서. 그래서 사실은 20년 동안 굉장히 활발하고 우리 영토처럼 우리 영토였죠 거의 농사꾼들 다 우리 이 구한말 때 도망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들 완전히 몰아내고 이 독립운동을 전부 다 중국 내륙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이 백선엽이 활동했던 간도 특설대의 활약이 대단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명예를 역사에서 대한민국 군이 말이죠. 독립군의 정신을 이어받은 군이 이 친일파, 악질적인 친일파를 5성 장군으로 모시려고 했던 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근데 지금 백선엽뿐만이 아니고요. 신비님 말씀에는 대한민국 군이 독립군에 뭐 이어받아?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은 독립군을 이어받지 않았어요. 해방 이후에 6.25가 또 특히 터지면서 만들어진 이제 그런 것이지 자신들이 독립군의 후예로서 어떤 그 연속성 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백선엽으로 대표되는 당시 그러니까 한국전쟁 당시에 남한에서의 군 장성 별자리들의 출신 성분이 백선엽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그 군 장성들이 다 일본 군인이었거나 이렇게 만주국은 일제가 만주에 세운 괴뢰국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괴뢰국으로 15년 정도 유지가 되었다가 45년 일본 일제 패망과 더불어 거기도 같이 망한 이제 그런 나라인 건데 어쨌든 거기에 군인이거나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백선엽이 대표적인 인물이고 백선엽 말고도 나머지 한국전쟁 당시에 남한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다 일제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아니 대한민국 국군인데 독립군을 때려잡던 사람들이 이건 뭐 백선엽 한 사람의 뭐 이건 너무 기괴한 일이야. 이게 아니라고. 원래가 그랬다고. 근데 대한민국 어쨌든 군법에는 대한민국의 제국군과 일제 강점기 의병을 일으켰던 걸 원 뿌리로 갖고 있어요. 법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역대 국방부 장관 4, 7, 8, 9, 11, 12, 13, 18, 19, 20, 21, 23, 24대가 다 일본에서 사관학교를 나오거나 일본군으로 이제 했던 사람들이고요. 참모 의장들 찾아보면 1, 2, 3, 4, 5, 6, 8, 9, 10, 11, 12, 13, 14가 다 일본군 장교 출신입니다. 뭐 역대 육군 참모총장 더하죠. 1, 2, 3, 4, 5, 8, 6, 7, 10, 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대까지도 다 일본군 장교 출신이고요. 역대 공군 참모총장도 1, 3, 5, 7, 8, 9, 11, 12, 13.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장성들과 참모총장의 80%가 다 일본군이나 만주군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승만과 하지의 협작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굴절된 역사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백선엽 같은 경우 이런 그러니까 친일파의 군 최고 지휘권자들을 보면 한 번도 있잖아요. 일본군과 싸워본 적이 없어요, 얘들은. 그렇구나. 일본이랑 싸워본 적이 내국인을 없구나. 죽이거나 일본과 왜 싸워? 자기가 그러니까. 거기 밑에 있었는데. 주로 한국인만 전문적으로 굉장히 열받는 사륙하던 거야. 사람들이지. 우리 같은 민족만 사륙을 했잖아. 만주에서 하고 또 한국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하고. 그게 뭐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주냐 반도냐. 제 생각은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일부는 일본 군에 있던 장교들이 들어오는 거 할 수는 있지. 왜냐하면 완전히 공백 상태로 나라를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일본군 장교로 독립군 터벌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과오에 대한 반성, 이걸 바꿔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 더는 우리나라 독립군도 있었잖아. 독립군도 군에 이렇게 배치가 되게 그렇지. 되는 그 시스템으로 갔어야죠. 과거는 잊어라. 우리나라 건국한 것은 1948년이다. 그리고 북한과 맞서 싸웠기 때문에 영웅이다. 이거잖아요. 앞에 뒤에 있는 그 이전의 것들은 뭔 개지랄을 했어도 그렇죠. 그냥 묻어두자. 요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여기까지 온 거고. 이 정신이 지금 박근혜 탄핵 사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알고 보면 그렇죠. 네, 이어졌고 그 안에는 그들만의 이너서클이 있어요. 있어서 한국의 모든 재화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나무님의 말씀하신 게 이상한 실용과 절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니 백선엽 같은 사람이 뭐 국군 그 장성으로 오는 거는 나쁘지 않다? 그렇지 않죠. 나쁘죠. 나빴어. 그러니까 필요악이다. 지금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왔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 독립군도 같이 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적대적 관계였기 때문에 적대적 관계인데 뭐 과거는 묻어두고 과거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한 군대를 이루어. 이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편의적으로 지금 절충을 하느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지. 절충이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과거에 대한 반성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참회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요. 군대를 못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현실적인 건데 김대중 정권 때 민정당 출신들 데려다가 쓰는 거랑 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막상 정권을 잡으려고 보니까 갖다 쓸 사람이 없으면 반성하고 회개한 사람도 갖다 써야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현실적으로 그 백선엽도 지금까지도 독립군 터벌했던 거에 대한 사과가 없다고 하니까 그 지점이 저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 얘기를 하려면 1945년 해방 즉시 8월 15일 이후의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데 이때 바로 이승만이 김구나 다른 독립운동가들보다 국내에 빨리 들어와서 독립군을 한국에 진입을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 남아있는 친일파와 독립군의 갈등이 어디에서 빚어졌냐면 여순 반란 사건부터 일어나서 결국은 빨치산까지 몰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군대 내에 있는 그렇죠. 좌파를 좌파를 척결한다라는 걸로 이유로. 시작이 된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들의 친일 경찰들이 사실은 독립군, 전통적인 독립군이나 또는 이 애국적인 세력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빨치산으로 몰아서 참수시켜버리는 과정이 여순 반란 사건부터 쭉 하물며 저기 4.3 항쟁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이승만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45년 상황에서 이승만이 들어왔을 때 이승만 자체는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이승만을 비호하였던, 그리고 나머지 지금 뭐 독립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했던 거는 이승만이 주체가 아니고 미군이 주체였던 거죠. 미군이 사실은 일본 조선을 점령했던 일본 대신에 자신들이 와서 일제를 무장해제시킨다라는 개념이었지, 정확히 말하면 점령군으로 온 거지 해방군으로 온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원죄가 있는 거죠. 정확히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보고 싶어. 명분과 이런 걸로만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 실제로요. 지금 현재도 정치권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저쪽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거나 저쪽 출신인 사람을 데려다 쓰는 게 저쪽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좋은 효과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가 특전사령관 출신을 이번에 캠프에 영입했잖아요. 그쪽으로부터 나오는 공격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역사적인 참여가 우선이다. 저는 말씀드렸고요. 아니 백선엽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간도직에서 독립군을 잡으면요. 개가 뜯어먹게 했어요. 아, 개자식이네 진짜. 또는요. 남편을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딸이 있잖아요. 딸 자식들을 또 와이프를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해요. 아, 이거는 비일비재하고요. 한 동네를요. 못 나오게, 한 동네 수백 명을 못 나오게 일본군이 이 간도국의 이 특설대회들이 둘러싸고 불을 질러버려요. 나오면 총으로 쏴 죽이고 안 나오면 타 죽고. 똑같은 짓을 이제 지리산에서도 했고 하고 다 한 4.3 겁니다, 이게. 때도 했고, 똑같은 그게 이제 토벌이라는 게 그 소리인 거예요. 이런 악질 예. 같은 놈들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편안하게 살아있다는 건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씨발. 생각해 보면은 나치 이런 거 예. 지금도 찾아서 처벌하잖아요. 예, 최근에도 무슨 80명 때렸잖아요. 잡아가지고. 97세 정말 오랫동안 살았다.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슬프네요. 우리가 지금 저번 방송에서 미국 국방부 장관 옹군 이야기도 했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도인지 이제 좀 눈이 보여요. 미국 국방부 장관 제임스 매티스는 그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기자들하고의 이야기에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뭐 사드 배치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송주나 계시는 분들은 북한이 도발할 일이 없으니까 사드 배치 안 하겠네 이렇게 희망을 품었지만 그거는 진짜로 어떤 립서비스처럼 저는 보이고, 앞으로 있을 키리졸브 또는 독수리 훈련 이런 거에 대대적으로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한국에 쏟아붓겠다는 거거든요. 어쩌면 마지막 도발이 될 수도 있는, 발악이 될 수도 있는 북풍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것.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북한도 반발이 만만치 않거든요. 북한이 쑥대밭 만들어보겠다는 의도로 지금 무기들을 동원하는 건데, 여기서만 나오는 것 중에 죽음의 백조라 그래갖고 비행기요, 폭격기 모양을 보니까 정말로 백조처럼 생겼더라고. 근데 이게 이름이 B1B라고 하는 건데 그 최대 속도가 막 이래요. 그래서 괌에서 한번 뜨면 한반도까지 2시간 만에 오고요. 와. 이런 거 타고 해외여행 다니면 정말 그러니까. 좋겠다. 예. 키 리졸브 훈련의 사실상의 목적은 유사시 한반도 안에서 지휘 체계의 전환 훈련입니다. 뭔 얘기냐면 지금 있는 우리나라의 화력으로는 북한이 들어왔을 때 압도적인 제압이나 역으로 밀고 올라가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반도에 지원군을 상륙시키고 그 상륙군이 지원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국군이나 기존에 있는 미군 병사들하고 조합을 이뤄가지고 다음 전장으로 치고 들어가는가에 대한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들어올 때마다 일종의 새로운 무기들이 하나씩, 그동안 없었던 무기들이 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뭐 새로운 유형의 전차라든지 포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무기들이, 최신 무기들이 우리 전장 안에 동원이 되고 그런 무기들을 활용하는 모습들을 쭉 보게 되는 거죠. 공개 시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있는 군인들이나 장성들이 그 훈련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와, 저 무기 정말 혁신적이고 필요하다. 북한의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뭐 저런 게 필요하다. 일종의 쇼윈도 행사를 하는 게 키 리졸브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매년 실제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미군들이 교체가 됩니다. 훈련하러 내려왔던 애들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고 또 훈련이 끝나고 나면 기존에 배치됐던 애들이 돌아가는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멈출 리가 없겠죠. 근데 매번 올 때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자꾸 들고 오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찜찜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무기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잘 안 알려졌던 타격역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단순하게 방어용으로 보기에는 너무 공격적인 무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북한이 화들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훈련을 서남 해안 어디 섬가에서 하고 있지만 이걸 쑥 끌어올려가지고 군사분계선 넘어가서 거기 가서 훈련하면 그냥 거기서 국지전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총동원령을 걸게 되는 거죠. 공군, 육군부터 시작해갖고 막상 들어오게 되면 막을 능력도 없지만 어차피 저런 무기들을 가진 미국의 7함대 항모가 호위를 해주는 저런 특수부대 기계화 사단들이 하나 들어온다 그러면 저거 평양으로 쳐들어올까봐 전 군에 비상령을 거는 거예요. 전에 우리나라 연평도인가에 거기에 계속 포 쐈던 그 사건 기억나죠? 막 생중계도 되고 그랬었는데 네. 키리졸브 같은 걸 하다가 북한 쪽으로 포탄 하나가 잘못해 날아가. 아 이거 실수인데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빵빵하고 그쯤에 탄핵 돼가지고 대선 줌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유도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비온비부터 다시 얘기를 하면 비온비가 뭐가 죽음의 백조라고 하냐면 다른 전투기는 굉장히 탑재의 폭약이나 미사일이 적어요. 그리고 순항 시간이 짧습니다. 근데 비온비는 폭약과 순항 미사일까지 탑재되어 있어서 자체에 대규모 공격이 가능한 건데요. 1.2 마하 1.2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얘기했지만 북한에서 쏘는 미사일은 마하 9.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볼 때 막 방공의식을 일깨울 때 또는 아군의 군사력이 굉장히 막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중국의 전투기나 북한의 전투기가 마하 4.0까지 날아가요. 우리가 지금 3.5, 35, B-35인가요? 그 이번에 사들인 스텔스기가 마하 2에서 마하 3.0까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북한에서 보면 이거 B1B는요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대단해 씨발 막 왜 그러냐면 애가 뜨면요 스텔스기가 옆에 수십 대가 같이 떠야 돼요. 그다음에 얘 혼자 못하니까 경보기행도 그 위에 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비행 사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정도는 제가 볼 땐 겁난 게 아닌데요. 국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대단하다. 니네 북한에 겁먹어라 이렇게 계속 말장난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북한에서는 겁먹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전투력은 우리가 팀 스피릿 훈련이 이제 없어지고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개 훈련이. 그렇다고 친다면 이거는 중국한테 새로운 무기를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새로운 무기들을 굉장히 여기서 테스트하는데 그 테스트 비용을 6대4, 5대5 한국이 분담해야 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뭐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무기 전시장 그렇죠. 왜 그런 거죠. 네. 왜 테스트장이죠. 엑스포 같은 네. 거를 하면 새로운 뭐 아이패드 막 이런 게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군 신형 뭐 무기 이런 거 이렇게 전시장이죠. 이걸 해 보이고 이걸 또 밀리터리 덕후라든지 아니면 그쪽 군사 관계자들은 또 이번에 나온 게 뭐가 있다. 훈련에서 뭐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걸 이제 뭐 받아 쓰고 그쪽 저널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참 묘해요. 이런 뉴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문제가 있는데 가령 과거에 80년대에 팀 스피릿 훈련이 있을 적에 뭐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었어요. 북한에서 팀 스피릿 훈련을 강하게 비난했다. 막 이런 식의 뉴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듣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팀 스피릿 훈련을 하든 말든 지들이 왜 난리야? 이제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로서는 정말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 주민들한테도 그 위협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예요. 미군과 남한 군이 남한 괴뢰군이 걔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괴뢰군이 언제든 북조선을 치려고 하는 저런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 자기들이 이제 위협을 강조하면서 늘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지. 근데 그것이 모여 쌓여 결국은 무엇이 되었는고 하니 자기들 논리는 그거예요. 북핵의 논리가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하고 여러 가지 군비 경쟁을 쭉 해왔다 이거야. 배를 골아가면서. 쭉 그쪽에서 팀 스피릿 훈련이니 뭐니 하는 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재래식 군사 훈련과 뭐 무기와 막 이런 걸 쭉 해왔어. 무기 경쟁을.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망그러지고 너무너무 힘이 후달리고 어렵더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가고
북핵 핵을 개발하고 그 나머지 여력을 경제를 살리는 걸로 해야 되겠다라는 게 북한 지금 그 김정은 그 3대 체제가 하는 말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설득 내지는 위험 내지는 그 정당성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이제 팀 스피리트 훈련 아니고 이제 키 리졸브 훈련. 자, 멋진 빰빠밤 막 뭐 백조가 날아요. 막 위협적이야. 뭐 5만 가지 무기가 있어. 자, 엄청나게 자랑스럽지. 이거 우리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인가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동아시아 군비를 서로 확장시키는 거에 지금 하나의 뭐랄까 트리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랑스러워. 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충분히 막아낼 수가 있어. 아, 국군의 날 지나가는 탱크 보고 박수치는 그 심정으로 이걸 바라보면서 와, 무지 좋아 하고 끝낼 일이냐 이게. 결국은 아까 이야기한 중국이면 중국 또는 러시아면 러시아 등등의 서로 군비 경쟁과 또는 북핵의 그러한 논리에 결국은 뒷받침이 되는 거에 이거는 일조하는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나무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게요. 이 랜서가 떠서 날라오는 거는 북한의 위협용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위협용입니다. 이 랜서 하나가 실을 수 있는 폭탄이 130톤 가량 이론적으로 적재가 가능하고요. 44발 이상의 미사일, 그중에 36발 이상의 핵폭탄을 탑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일국의 총무장한 화력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 뜨면 사실상 중국의 어떤 만약 이거 중국이나 주변에 있는 국가에다가 이 정도의 36발의 핵폭탄을 쏠 수 있는 그게 기계가 날아온다고 하면요. 저게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야. 저거 우리 동네 오는 거 아니고 북한에 구경시켜주라고 가는 거야. 저 안에 든 거는 다 물폭탄이야. 안전해. 라고 말해도 기분 나쁘잖아. 그렇지. 핵폭탄 36발짜리가 날아다니는데 그것도 자기 영공 안에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항속거리를 가진 놈이. 이거는 단순하게 지금 북한을 자극하는 거 이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아시아 전체가 들썩들썩할 일을 북한하고 한국을 핑계로 미국이 저지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의 GDP가 33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국가가. 그러니까 미국에 따지면 뭐 수십 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한국에 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인구도 고작 해봐 2,700만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최대 강국인 3개의 국가가 모든 전쟁 물자를 총동원해서 북한 경계선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러시아하고 중국 최대의 무기 군함들이 38선까지 북한에서 내렸다 올라갔다 한 달 내내 이 짓거리 해보세요. 그럼 남한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남한은 총비상령 떨어집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온갖 군의 비상경계령은 물론이고 엄청나게 한국 국내에 전쟁 분위기가 고조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핵무기까지 막 공중에서까지 탑재해서 막 한국 상공에 오겠다는데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갖 군사의 모든 정보를 다 열어놓을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훈련만 하고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전쟁을 야기시킬 행위를 할 것인지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체가 있잖아요. 사실 국제법 위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깡패짓이에요. 지금 왜 이게 국제법을 얘기하냐면요. 국제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3차 대전은 한반도가 아니면 일어나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한반도에 핵무기가 집중되어 있고요. 동북아시아에. 모든 전쟁 물자가 이쪽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한일 군사보호협정에서도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건 바로 한미일 군사공조체제가 제3차 대전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렇게 대규모 그것도 저는 정말 불쾌한 게 이건 내정 간섭이다. 적어도 지금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3, 4, 5에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한 나라에 적어도 경제대국 11번째인 국가의 나라의 대통령이 선거가 있는데 감히 건방지게 여기에 핵무기까지 탑재해서 비온비가 날라와서 위협을 한다고요? 이건 내정 간섭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 됩니다. 갑자기 군대적 생각이 나네요. 총알이 안 들어있는 빈총 있잖아요. 네. 그 빈총 갖고 개념 없이 장난치는 애들이 있어요. 빈총으로 쏘는 거. 기분 드러죠. 재수없다고 엄청 화를 내고 정말 재수 없어요. 하물며 이제 북한 입장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오바마는 말년에 투표에 영향을 끼칠 만한 어떤 짓도 하지 않았거든요.
정치적으로 보일 만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럼요. 그걸 지켜줬단 말이에요. 이건 좀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해볼게요. 이번에 법원에서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5곳의 성과연봉제를 효력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그 결정이 나왔다고 보고요.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들 중에서 노조가 승소한 게 처음이래요. 예. 도입-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입니다. 도입 늦춰도 공사 불이익이 없지만 가처분 기각되는 노동자의 불이익이 우려된다. 이런 취지로. 그럼 신비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 가처분 안 하고 지금 그냥 받아서 나눠 쓰기 한 거 이거 지금 국가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영향 안 미치나요? 영향 미쳐야 되겠죠. 정상적인 거라면 이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노사정이 합의를 이끌어내서 성과연봉제를 전면 폐지해야 되는 거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성과연봉제를 할 수 있습니까? A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증 10장을 띄니까 너는 S등급 먹고 너는 하루에 한 장 띄었으니까 D등급 먹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인감을 띄어서 세일하러 다녀야 되나요? 집에 가서 인감 띄어가세요. 인감 띄어가서 일해야 되나요? S등급 받기 위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시행령 그 전에는 이렇게 대규모로 하지 않았었는데 최순실 박근혜 정부가 시행령으로 강행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건 바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임금 체제를 국민과 대타협을 통해서 체제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네. 임금의 빈익분 부익부도 그렇죠. 재조정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세가 나라든다 해서 패널들 성과연봉제를 한번 해보면은 멘트리 안 갖고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이 개판될 거야. 그렇지. 멘트리 안. 그러니까 시간으로 정확히 재는 거야. 찌라시 22분. 야, 씨, 그럼 나는 임금이 반 이하로 푹 줄겠는데? 아니 이제 싸움 나는 거지. 서로 말하려고 막 적극적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근데 저 양반의 포지션이 뭐였냐면은 멘트리 양은 적대 코아 유머나 코아 음모론 같은 걸 투척하는 게 자기 임무였어. 멘트리 양으로는 한 10%밖에 안 되는데 그 임팩트는 한 90%좀 되는 그걸 자기가 포지션이었단 말이에요. 성과연봉제를 어느 쪽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준 아니죠 그게. 야, 어쩌면 이렇게 이해가 쏙쏙 정말 정확하게 잘 오냐? 정말 짧게 하나만 더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길게 이야기하면 끝도 없겠지. 나는 그런 이야기 하나 해보고 싶었던 게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에 윈도우 7 있어요. 윈도우 10이 깔려 있어요. 저는 세븐이요. 저는 MS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니, 또 이게 세븐인가? 그런데 보통 전통적으로 윈도우를 많이 쓰셨던 분들이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다가 낭패를 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다시 빌었어요. 계속 업그레이드 돼갖고 막 무슨 작업하는 중에 업그레이드 시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업그레이드 판이라고 해서 윈도우 7보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뭐야 그럼? 복잡하기만 하고 일단 너무 많아졌어 기능이. 내가 도저히 쓸 수도 없고 알아서 상관없는 기능들이 단추가 엄청 많이 생겨났고 글씨가 작아져가지고 눈이 침침한 나는 이게 잘 보이지도 않아. 여기 이제 완전 스마트폰과 이렇게 완전 연동 이런 개념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실제로 컴퓨터만 쓰는 사람들은 불편해. 아.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왜 핸드폰도 버전 올라가는 것처럼 버전을 올려서 판매를 했는데 실제로 윈도우 7의 절반에 불과해가지고 MS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 내놓은 상품이 사람들한테 안 쓰이는 거죠. 기업들이나 뭐 정부 기관 같은 데서도. 근데 그 7과 10은 굉장히 아까 말한 대로 맥을 따라 했었어요. 맥 OS를 따라 했는데 맥 OS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가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와 집에 있는 컴퓨터, 핸드폰, 아이폰 3개를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을 하나로 로그인을 하면 이 파일의 모두를 다 어느 PC에서 가든 어느 PC에서 작성하든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IBM PC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에 가서도 따로 다 이렇게 서버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그걸 시도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실패로 돌아가냐면 윈도우 계열의 스마트폰 OS가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상 80% 이상이 지금 안드로이드 체제로 되어 있고 안드로이드와 윈도우는 또 다릅니다. OS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연동돼 실패했다. 그래서 불필요한 기능이 굉장히 탑재되어 있어서 오히려 윈도우 7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빌 게이트가 어쨌든 윈도우 7을 일정 기간에 없애버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없애버리고 했다는데 이 정책을 더 이상 철회할 수밖에 없는 이제 7이 그렇죠. 사용도가 높아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새로운 전략이 안 먹혀가지고 그렇죠. 그 회사가 주춤하게 되는 모든 그 CEO들이 성공하는
프로젝트만 내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시장에서 바로 반응이 오잖아요. 아까 그렇죠. 그 송 작가도 나도 그렇고 10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가 불필요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리면 이건 전략 실패다 이렇게 그러네요. 보시면 되겠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가속화되고 있다는 그렇죠. 걸 그게 보여주는 총액 인건비의 한계인데 예를 들면 공무원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연간 공무원 인건비가 20조라고 한다면 이 20조는 국가 GDP 상승이나 예를 들면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전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얘네는 20조만 갖고 100만 명이 나눠 먹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만 명에서 예를 들면 정규직이 10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공무원 수가 줄어들면 이 20만 명에 대한 임금이 나머지 80만 명한테 돌아간 게 아니고요. 4시간짜리나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이 업무를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조는 늘지 않는 거죠. 계속.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1억 이상 1% 연봉이 아까 말한 대로 1,760만 원이 늘어나면 나머지 80% 90% 차지한 임금 노동자들이 56만 원씩 걷어서 그 돈을 메꿔야 되는구나. 1% 위로 메꿔야 되는 이 사회적 구조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위 10%는 얼마나 벌까? 지금 여기 통계에 보면 하위 10%는요. 12.9%가 100만 원 미만이죠. 100만 원 미만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위 10%가. 네, 하위 10% 12.9%. 굉장히 심각하죠. 13%인데 이거는 2013년 자료이기 때문에 2016년에는 더 많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2015년, 16년 자료가 없더라고요. 최종 자료가 2013년인데 굉장히 이게 빈곤층, 악빈곤층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득 수준이 가장 중간 소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통계대로 간다고 치면 우리나라는 평균 임금이 이미 가구당 550만 원대에 와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사실 개인적인 평균 임금으로 따져놓고 보면 대부분의 지금 임금 노동자들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그러니까 최소 300만 원 이하의 우리나라 60%가 다 거기 들어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정답이지.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벌어버리니까 그 평균치가 올라간 것뿐이지 착시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인이 내 남편이 얼마나 벌어오나 생각해보면 평균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가 정상적인 현재 임금 체계나 그 사회적 기업적인 어떤 배려를 통해서 지금의 임금 격차를 줄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법제화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상위에 있는 임금 부분에 과세를 높여서 밑에다 보조금 형식으로 땡겨서 지금 이 빈자리를 메꿔주든가 아니면 밑에 있는 임금 소득자들이 좀 더 많은 프로테지로 성장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내년이면 내후년이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식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대로 그냥 통계적인 성장률 수치에 맞춘 임금 상승률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가면 갈수록 하위층은 가난해지고 상위층만 부자가 되는 이 악순환이 개선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그러니까 거죠. 우리나라는 근대화나 현대화가 뒤늦게 돼 있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 없이 항상 주장했던 내용이 노동자 임금 상승을 통한 분배, 이거를 주장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100에서 300만 원 사이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임금 노동자의 52%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448만 원이 최저 평균 생활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300에서 300만 원 이하의 소득 가구에는 나머지 차액을 국가가 보존해 주면 됩니다. 이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고요. 이 방식 이외에도 비정규직이나 일본처럼 일본 왜 우리보다 이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냐면요. 비정규직 시급이 정규직 시급보다 높아요. 그거 좋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시급보다 비정규직 시급 이런 방송이라는 게 주말에 좀 쉬고 나면요 0점이 좀 잘 안 잡혀. 맞아. 그래서 한 30분쯤 뭔가 돼야 이게 방송이 제대로 나오는 것 같은 느낌. 자, 공지 하나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야권의 후보들 있잖아요.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김부겸, 심지어 안철수까지 뭐 손학규 지지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내 후보 지지하는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후보를 찍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이재명 지지자들이 팟캐스트를 만들면 다른 지지자들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는 거야. 방송을 만들어 놓으면 문재인 지지자나 보통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들어줄 거로 착각하지만 의미가 없다. 그러면 안철수를 아직도 야당으로 보고 지지를 한다든지 손학규를
어디 뭐 민주당의 어떤 그 합쳐야 될 세력으로 보고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도 받아주실 건가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범 새누리당만 빼고. 그러니까 새누리당 빼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가 안철수 지지하고 싶은데 지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매주 한번 들어보고 싶다. 역시 우리 네. 범 PD는 천재예요. 바로 천재 굉장히 해가지고. 필요한 이 시기에. 이거 양날의 칼 같은데. 아니야.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 대선 후보들을 직접 데려다 놓고 토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 방송은 일반인들이 끌어가는 컨셉인데 내가 왜 이재명 시장을, 문재인 후보를, 안희정 지사를 또 누구를 지지하는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 자기들끼리 자위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그렇죠. 팟캐스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토론을 잠깐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건 공개적으로 딸딸이를 쳐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다 들어보고 왜 우리가 왜 100분 토론 같은 거 보면 새누리당 패널들 나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속 터져버리잖아. 그렇지. 그런 식일 거야 아마. 그러면 이게 한 번에 붙나요? 그렇죠. 오, 재밌겠다. 섞어 놓는다고? 섞어놓는다고. 섞어놓는다는 거구나. 아니 이 안에서 싸움 붙으면 어떡하려고 멱살 잡고. 그러니까 막. 이거는 인신공방은 안 되고, 안 되고. 팩트 중심 또는 공약 중심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서로 어떤 게 더 공약이 낫다 이런 걸 이제 서로 주장하는 거죠. 제가 그 비슷한 컨셉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막상 얼굴 마주 보면서 그런 소리 듣잖아요. 진짜 앞에 있어도 주먹이 날아갈 것 같아. 위험해 그거. 아 근데 인상 찌푸려지는 토론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정말 정당한 룰에 의해서 나는 이래서 문재인 지지한다, 이재명 지지한다, 뭐 안희정 지지한다, 뭐 안철수까지도 포함되고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공식 이메일이 있습니다. questionkorea@gmail.com으로 나는 문재인 팬덤을 대표해서 한번 내 이야기 하고 싶다. 이재명 대표해서, 안희정 대표해서 이거 공평하게 하려니까 이름 다 말하는 게 참 불편하네. 아니 근데 요것도 일종의 여론조사 되겠는데 지원자 숫자를 보면 네. 이게 결국은 여론조사 되는 거잖아. 아니, 이게 굉장히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어서 상당히 정책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좀 많이 오셔야 될 거예요. 그러냐 어떤 A 후보 지지자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인데 B 후보자는 해박하지 않을 경우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하게요. 먼저 메일 주신 분 위주로 저는 선택을 하려고 해요. 아니 왜냐하면 그분들이 콘텐츠를 내가 모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A 후보가 있고 B 후보가 있는데 A 후보는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나왔어. B 후보는 말을 못해. 그러면 마치 내가 무슨 음모론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B 후보를 죽이기 위해서 못하는 사람을 택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5명씩 후보군의 지지자 5명씩을 받아서 그 5명을 커뮤니티를 만들어줘서 나갈 사람을 정하게 하면 더 공정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볼까요? 네. 이건 충분합니다. 시민 대리인단 비슷한 그렇죠. 걸로 해서 5명 중에 먼저 커뮤니티에 시켜보자 이거지. 네. 아니 5명 중에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보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알겠고 어찌 됐건 정치는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좀 의미 있는 뉴스들을 모아서 쭉 훑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가 하나 있는데 노동연구원이 학술지 보고서에 낸 자료에 따르면요. 국민 소득 상위 1%가요. 국민 전체 소득의 14%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역대 최고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제 상위 1%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의 소득을 차지하는지 몰랐었잖아요. 그렇죠. 상위 10%는 49%. 여기 이제 심각해지는 거야. 1%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상위 10%가 사실상 50%의 한국의 소득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저는 이 결과에 숨어져 있는 알파를 생각해야 된다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숨겨진 재산, 비자금, 불법적으로 조성된 차명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드러나질 않으니까 그렇죠. 보태져 있지 않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드러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명의 돼 있고 은행에 등록돼 있고 공개된 재산으로만 봤을 때 이 정도인 거고 사실 나머지 이 숨겨진 차명 금액에 의한 그 어떤 소득의 불균형과 재산 불균형 이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로 그러니까 인식해야 된다는 거지. 그 통계가 상위 10%가 대한민국의 유물적 재화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고 오늘 소득액은 GDP하고 GNP의 겹친 부분 자국민의 국내에서 벌어들인 총소득 그 총소득의 추이를 계산해 봤더니 상위 10%가 이 소득액의 49%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 이런 겁니다. 이 소득액은 제가 볼 때는 통계액은 나오지 않았지만 1조 한 4천조 달러. 네, 그 정도가 1년간 총 벌어들인 금액에 대한 아마 추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더 심각한 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심각하냐면 2000년도에 정확히 2000년도 이 통계를 보면 2000년도에 9%밖에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년 후에 한국노동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14.2%로 치고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의 것이고 그 사람들은 재산을 수십 배로 늘린 거네요. 프로테지로 보면 얼마 안 오를 것 같지만 그동안에 꾸준한 소득 상승률이라든지 이게 누적되어 온 거를 계산해 놓고 보면 이 금액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적은 잡혀 있지 않고 1년간 벌어들인 돈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상위 10% 내에 있는 노동자 월급이 약 1,700만 원 정도가 올라가면 하위 나머지 80% 하위의 임금이 56만 원 정도가 깎이는 현상. 아, 깎여요? 그렇죠. 올라간 게 네, 아니고 1,700만 원을 10% 이상 임금 노동자들이 많이 임금이 상승하면 오히려 나머지 80%가 56만 원이 삭감되는 효과가 벌어지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이 바로 무한 경쟁 시대의 정점에 올라가 있다. 한국 사회가. 그래서 일본에 비해서 5% 이상이 지금 생각하고요. 아시아의 최악의 국가로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보니까 상위 1%의 소득 비중이 미국이나 영국 정도보다는 좀 낮은 편이고요. 오히려. 그다음에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보다는 높은 수준. 완전 선진국이네 우리나라. 근데 이제 심각한 거는 상위 10%가 더 중요한데요. 미국이 50%고요. 그다음에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42, 39, 30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높은 나라다. 근데 요거는 아까 그 우리 송 작가가 이야기했던 숨겨져 있는 미국 같은 데는 사실 세금 같은 걸로 다 드러나는 정부에 그럼요. 가깝고 유럽에서는 비자금을 숨긴다고 하는 게 불가능하지 법구조상. 그러니까 그런 걸 제외하더라도 한국의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잖아요. 그러니까 49%면 본인들이 이 통계가 2015년 통계라고 한다면 2014년 통계까지 벌어들인 돈을 제외하고 딱 1년 동안만 노동자 임금으로 따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더 심각한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급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빈부격차가 좀 완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소득 대분배 같은 경우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 재원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바로 우리가 말했던 대기업들의 특혜를 주고 있는 소득세 같은 경우를 전부 다 또는 법인세 같은 경우를 전부 환원시키면 됩니다. 일반 중소기업들은 33%를 내는데 특별법을 통해서 지금 대기업들은 법인세를 22% 정도밖에 내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해에 30조가 더 넘습니다. 그러니까 요 30조 같은 경우를 재원을 확보해서 바로 이런 4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들한테 돌려주면 되는 거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무한 경쟁 체제에서 협업 체제로 바꾸면서 고소득의 임금을 상당히 재조정하거나 또는 저소득의 임금을 올려주고 아까 제가 말한 총액 인건비 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범사회적 차원에서 폐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대기업들은 한 해에 10조씩 벌어들이면서 그다음에 기업 통폐합만 해도 막 3조 4조씩 늘어나는 재산이 이 노동자들한테는 돌아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사회적 구조가 다 답은 나와 있는데 워낙 이제 국가와 정경이 유착이 돼서 지금 이게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점이죠. 예, 알았으니까 정권 교체 후에는 이런 것들을 줄여보는 그런 정책을 차기 정부는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쌓인 어떤 적폐들 중에 하나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재미있는 이야기 잠깐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드 때문에 이수만과 양현석이 피해를 봤다. 실제로 한류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시장도 다른 나라들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기반으로 지금 한류 시장을 호령했던 SM의 이수만 회장이 주식 가치가요 1년 전에 1,862억 원어치였대요. 현재는 824억. 그리고 양현석 YG 대표는 770억 원이나 줄어가지고 현재 958억 정도 된다고 해요. 네, 배용준이도 마이너스 173억 떨어졌네요. 한성호도 273억, 함현지도 285억, 박진영이 우리가 잘 아는 14억 얼마 안 줄었네요. 뭐 등등 쭉 장동건 씨도 올라와 있고 신동엽이도 올라와 있네요, 그죠? 지금 이게 왜 주는 거냐면요. 사실 이 회사들이 중국 안에서 벌어들인 거는 걸그룹이나 보이그룹들의 이게 공연 수익이 많았어요. 공연 수익이나 행사가 많았다고. 근데 이번에 사드 관련돼서 이제 한한령이 내려오면서 10,000명 이상의 공연 자체를 전면 불허를 해버렸거든. 한국 가수들을 특히.
그래 놓고 나니까 최소한 한 5만에서 한 10만 정도 모아갖고 콘서트를 해야 적정한 수지의 어떤 비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아예 그걸 못하게끔 돼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대만으로 빼고 일본으로 빼고 다른 데서 돌려서 억지로 막고는 있지만 가장 큰 중국 시장 안에서 지금에 있는 그 공연에 관련된 수입 자체를 못하게 돼버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이쪽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게 단기간으로 그칠 줄 알았었는데 이렇게 장기화되고 고착화되는 것들을 봤을 때 이 회사가 반전할 수 있는 방향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드가 설사 극적으로 타결이 되고 뭐 이 한중 간의 교류가 가까워진다고 해도 지금 내려져 있는 한한령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 연해와 한류에 대한 중국의 규제가 풀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신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보다도 중국 입장에서는 그 대체제를 이미 찾았거든. 자체적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자국 내 연예인들한 시스템을 일단 그듯이 상위 10%가 유물적 자산의 80%를 소유하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지금 밝혀진 거기 때문에 부의 분배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국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차례들인데 아시아에서는 최악의 나라로 지금 뽑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 자본주의 국가가 빈익빈 부익부가 엄청 심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작용으로 뭐 우리가 흔히 배웠던 소정 자본주의가 나오고 거기 복지 개념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장치가 등장하지만 한국은 이제 임계점까지 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아까 그 질문한 내용이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인데 권 PD가 어디까지 상위 10%냐 이게 연간 소득의 6,700만 원 이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연간 소득액에. 그럼 얼마야? 한 550만 원 정도 벌면 되네? 그렇죠. 10% 세금 내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빼고 나서 수입률이기 때문에 6,700만 원 정도니까 8천 정도에서 7천만 원 정도를 벌어들여야 이 상위 10%들 근로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자산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2015년에 소득 상위 1%가 연소득이 1억 2,670만 원이었어요. 상위 1%가. 예, 1%죠. 아까 말한 건 10%고. 10%까지고. 그러면 목표를 세워. 우리 송 작가님 목표를 세워. 상위 10%에 들어가고 싶다. 상위 10% 연봉 1억 원이면 아니 상위 그러니까 그건 1%고요. 아까 그 5천 얼마가 그게 상위 10%에 들어간다는 상위 10% 거잖아요.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다. 근데 생각보다 적은데요. 그러게. 그럼 그 나머지 90%는 그보다 못 본다는 얘기잖아요. 90% 전부 다가. 그러니까 그거를 분포도를 봤더니 100만 원 미만이 238만 명으로서 12.9%고요. 그다음에 100에서 200만 원이 37.8%로 698만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24.3%층인 200에서 300만 원 미만이 449만 명이 있고요. 결국 거기가 중산층이네. 그렇죠. 우리나라. 300에서 400만 원 미만이 12.8%인데 237만 명이 있고요. 400만 원 미만, 400에서 400만 원 미만이 225만 1000명, 12.2%니까 이 통계를 이게 2013년 통계입니다. 제가 불러드린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가로 6천만 원까지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500만 원, 100만 원 이상이면 한 6% 치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수가 3천만 원 미만으로 나와 있고요. 이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네가 빈곤층이 어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시민들이 어떻게 답을 했냐면 연간 2,060만 원 미만은 빈곤층이라고 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월 소득액이 월 우리가 2인 가족에 이게 어떤 문제로 지금 대두됐냐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평균 임금이 2,470만 3천 원인데요. 4인 인구가 중고등학생들을 2명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연과 마이너스 사이에서 살아가는 최저 표준 생계비가 448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448만 원 이하인 400만 원 미만이죠. 237만 명, 449만 명, 698만 명, 238만 명은 월 소득액의 448만 원 이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겁니다. 빚이. 쉽게 말하면 180만 원 정도가 매월 마이너스로 살고 있다. 평균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가계부채 같은 걸로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심각하다는 근데 더 심각한 건 이거죠. 네. 아까도 그 얘기 잠깐 나왔는데 상위 10%나 이런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중, 하 여기서도 소득이 늘어나죠. 정상적인 거잖아. 이게 총액 같은 거야. 그 사람들 소득이 늘어났더니 중하의 계급에서는 소득이 줄어들어요. 진짜 빈익빈 부익부가